안녕하세요. 요즘 톡톡 사연을 재미나게 듣고 있는데 제 인생에도 좀 나눠보고 싶은 일이 있었기에 써보려 합니다. 전 50대 가정주부입니다. 상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더라도 어디 하나 특출난 데 없이 살았어요. 아주 많은 고생을 하지도 아주 호강하지도 않았죠. 전 특별히 잘나지도 못하지도 않은 사람으로 그래도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사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희 때는 지금보다 결혼 시기가 빨랐죠. 저 역시도 2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원과 가정주부여서 경제력도 평범했고요. 시댁은 반면 좀 나은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조건이 아주 좋거나 건 아니었고 썰 외곽에 땅이 있었는데 거기 개발이 되어 돈이 많이 생긴 그런 집이었죠. 시누이 한 명과 남편하고 남매가 있는 가족이었고요. 남편은 소개받아서 만난 이였는데 생긴 것이 좀 우락부락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땐 우락부락하게 생긴 것 치고 다정해서 전 그냥저냥 살기 괜찮겠다 싶어 결혼을 결정했죠. 사실 뭐 아주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전 특별히 사랑에 대한 로망도 없었기 때문에 평생 평범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도 했거든요. 저도 그리 공부 잘하는 편이 아니라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왔는데 남편은 대학을 아예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이런저런 사업하며 상당히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죠. 결국 공부하고 대학에 가는 건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상당히 잘 버는 남자라는 사실에 학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죠. 남편도 결혼하고 신혼 때까진 저한테 참 잘해줬어요. 항상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내 주제, 이렇게 대학 나온 아가씨하고 결혼하게 될 줄 몰랐어. 아니, 왜요? 당신이 뭐가 어때서? 뭐가 어떻긴. 나 생긴 것도 그렇고 고졸인데다 요즘 아가씨들이 좋아할 만한 면이 전혀 없잖아. 남편은 그렇게 풀 죽은 채 말하곤 했죠. 그러면 전 절대 아니라고 남편을 다독여주곤 했어요. 생긴 게 뭐가 어때서? 아니, 사람 취향은 가지가지라고요. 거기다 돈을 잘 버는데 학벌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선택한 남편인데?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아무리 당신 자신이라고 해도. 그래? 정말 그렇지? 그렇게 위로해주면 남편은 금세 얼굴이 밝아지는 단순한 사람이었죠. 사실 남편은 키가 작았고 피부가 새카만 데다 우락부락한 편이라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모는 아니었어요. 저같이 연애나 사랑이 별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결혼해서 살았지. 만약 남자에 대해 어떤 환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결혼하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혼 초기엔 남편이 절 정말 극진하게 대접해주곤 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지방에 내려가 당일치기로 먹고 싶었던 국밥을 사다 줬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힘들어하니까 좋다는 한약은 다 지어다 주고 먹고 싶다는 건 종류를 불문하고 사다 주곤 했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 아이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둘 모두 딸이었죠. 첫째 딸을 낳았을 땐 그래도 좋아하는 척이라도 하던 남편이 둘째까지 딸을 낳으니까 실망하는 기색이 뚜렷하더군요. 이건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첫째, 둘째를 모두 딸 낳으니까 시어머니와 시아빠는 모두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죠. 전 그때까지 아들과 딸에 대해 별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시댁 부모님이 그렇게 반응하고 남편도 그러니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볼 땐 딸이건 아들이건 다 소중한 제 새끼였는데 말이죠. 또 딸이야? 제가 출산하고 나서 바로 들었던 말이에요. 그 전까진 성별도 궁금해하지 않겠다고 남편이 그랬었거든요. 첫째 낳고 나서 딸이니까 시부모님이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중간에서 그걸 막아주느라고 자기는 아들이건 딸이건 관계없다고 했었죠.
하지만 정작 낳고서 딸이니까 노골적으로 실망하더군요. 첫째도 딸이고 둘째도 딸이고 이거 뭐 어쩌자는 건지. 여보, 하지만 우리 첫째 예뻐했잖아. 갑자기 둘째 낳으니까 왜 그래요? 그거야. 둘째는 아들 낳을 거라고 생각했으니 그랬지. 우리 집 아들 귀한 거 알잖아. 남편은 무척 피곤하다는 듯한 얼굴로 말했어요. 에휴,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난리 나실 텐데 나도 이젠 더 못 막아주겠다. 아니 어쩌자고 둘째까지 딸을 낳았어. 그걸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신 기간 내내 성별 안 궁금하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해놓고서? 그거야 당신 안심시키려 했던 말이었지. 아휴, 난 이제 모르겠다. 남편은 짜증스러워했어요. 남편 말대로 시부모님 역시 제가 딸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선 무척 불쾌하셨죠. 이미 첫째 딸을 낳았을 때도 한 소리 하셨던 분들이니 둘째까지 딸이란 소식에 오죽이나 짜증이 나셨겠어요. 그때쯤에는 이미 남편도 저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 특히 저희는 시아빠가 굉장히 저한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아이 낳고도 전 호되게 혼이 났었죠. 넌 대체 어떻게 된 애가 첫째도 딸, 둘째도 딸을 낳느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손이 귀한 줄 알아? 죄송해요, 아버님. 하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말 대꾸하지 마라. 며느리는 자고로 집안에 들어오면 아들 낳고 그 다음에 인정받는 거다. 지금 우리 아들이 3대 독자다, 3대 독자. 이러다 집안 대 끊기면 네가 책임질 거냐? 시아빠는 제게 화를 많이 냈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답답하다는 얼굴로 절 안 보실 뿐이었지만 시아빠는 절 볼 때마다 화를 내곤 하셨죠. 솔직히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뭐 아들 낳지 않고 싶어서 안 낳은 것도 아니고 낳아보니 딸인 걸 어쩌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럴수록 제 딸을 더 사랑해주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뒤로 제 얼굴 볼 때마다 아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댁에 안 갈 수도 없었고 진짜 미치겠더군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밥 먹는데 그때마다 시아빠가 밥상머리에 앉아서 거의 20-30분을 아들 얘기만 하시다가 간신히 숟가락을 드시니 제가 뭘 어쩔 도리도 없었고요. 제가 너무 힘들다고 집에 와서 오니까 남편은 전과는 다르게 별 수 없다는 듯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너무해요. 아버님 정말 너무하셔. 아니, 내가 딸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지금 연년생 아이들 데리고 기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아들 낳았으면 됐잖아.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겠냐고. 에휴, 하여간 아버지도 좀 심한 구석이 있으셔서 말이야. 나도 좀 아버지한테 저렇게 당하고 자란 게 있어서 정 떨어질 때가 많긴 했어. 남편은 혀를 찼지만 딱히 절 위로하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또 마음 상했어요. 계속해서 시아빠는 절 구박하셨고 남편은 뜨뜨미지근한 태도였죠. 그리고 저는 셋째를 가졌어요. 1년 뒤 셋째 낳았을 때 정말 천만다행으로 아들이었죠. 저는 저희 막내 아들을 본 순간 눈물이 저절로 흐를 정도로 기뻤어요. 이제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거 자체로도 너무 기뻤어요. 그 순간 왜 그렇게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저한테 아들을 낳으라고 했는지 깨달을 만큼요. 야, 드디어 아들이구나. 그래. 이렇게 낳으면 되는 걸 그렇게 뜸을 들였어, 그래? 시아버지가 정말 너무 기쁜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시어머니도 그러셨고요. 남편도 드디어 원을 풀었다는 것처럼 기쁜 표정이었죠. 전 막내 아들 낳고 나서 어깨가 으쓱 올라갔고 드디어 내가 이 집안에서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 됐어요. 막내 아들 낳으면서부터 바로 오기야 금이야 하며 모든 이들이 예뻐했고 전 그 사실이 너무 좋았죠.
그런데 아이 기르면서부터 시부모님과 제가 또 갈등이 시작됐어요. 시부모님의 양육 방식과 제 양육 방식이 달라서였죠. 왜 요즘도 젊은 며느리들하고 나이 먹은 시부모님이 서로 아이 키우는 방식이 달라서 싸운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애 입을 수건으로 대충 닦아주시거나 키가 커야 한다면서 다리 잡고 막무가내로 마구 주물러 내셨어요. 애 얼굴이 좁게 자라야 예쁘다면서 엎어놓고 재우기도 하셨죠. 전 그게 너무 경악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와서 사나흘씩 주무시면서 아이를 봐주셨는데 아들아이라고 그렇게 예뻐하셨죠. 하지만 시시때때로 제가 경악하면서 시어머니한테 달려가야 했어요. 아니 어머님, 그거 수건 어디서 나신 거예요? 어? 이거 여기 옆에 있던 거다. 왜? 그거 탁자 닦았던 거예요. 그걸로 애 입을 닦으시면 어떡해요. 저는 기겁하면서 시어머니 손에서 수건과 아이를 빼앗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있다가 순간 무척 기분 상한 얼굴이 되더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더러운 수건으로 애 입 닦은 걸 그냥 둘 순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자는 애 다리를 마구잡이로 주무르시더군요. 전 그것도 영문을 모르겠어서 기겁했어요. 어머님, 애 아프겠어요. 안 아프다, 얘. 무슨 애가 유리 조각인 줄 아니? 이 정도 주물려선 아프지 않어. 아니, 왜 그렇게 주무르시는 거예요? 다리 쭉쭉 뻗어서 잘 자라라고 주무르는 거지. 내가 뭐 괜히 그러겠니? 안 돼요, 어머님. 그거 소용없어요. 다리 길이야 타고나는 거지 주무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이를 또 한 소리 하며 빼앗아드니까 시어머니가 정말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용한 성격이고 그래서 저한테 그 자리에서 싫은 소리 안 하셨죠. 전 그래도 아들 낳은 며느리의 위세가 그때까진 있어서 시어머니에게 양보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시어머니와 그런 신경전을 한 몇 달 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더는 못 견디시겠는지 시아버지한테 이르셨더군요. 시아버지는 그날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를 앉혀놓고 야단치셨어요. 아무리 너희 시어머니가 좀 마음에 안 들게 하더라도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애를 빼앗아 버리는 게 무슨 경우냐? 아버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물론 옛날 사람이라 젊은 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다. 그래도 그걸 설득해야지. 무작정 그렇게 싫은 소리 하면 어쩌자는 게냐. 그래, 네가 아들 낳은 거 잘했다. 고마운 일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시부모를 이렇게 괄시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저는 꾸지람을 들으며 눈물이 꾹꾹 났어요. 사실 전 어머니한테서 놀라서 아이를 빼앗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언성 높이거나 싫은 소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체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신 건지 시아버지는 정말 제가 너무 나쁜 행동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속으론 솔직히 심술이 나기도 했어요. 시댁은 전체적으로 시골분들이라 그래도 나름 도시에서 생활하고 대학까지 나온 저나 친척댁하고는 많이 문화가 달랐거든요. 시골 양반들이라 저런가 보다, 못 배워서 저런가 보다 속으로 스스로 달래곤 했었죠. 그렇지 않고선 너무 서럽고 섭섭해서 시아버지한테까지 말대꾸를 할 것 같았거든요. 그 일 때문에 시아버지는 저한테 그리 좋지 않은 기색으로 대하셨어요. 이후 제가 시어머니께 제대로 사과드렸고 시어머니 역시 그 사과를 받아주셨는데도 시아버지는 제가 영 마땅치 않은 기색이었죠. 전 솔직히 제 아이의 양육에 대해 제가 할 말을 한 것뿐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꼬지람 받고 게다가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까지 되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저한테 미안하다는 듯 말하곤 했죠. 우리 부모님이 좀 꽉 막히신 데가 있어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혼내시는 거야?
아니, 뭐, 딱히 당신이 잘못해서라기보다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사이에서 당신 편을 들 순 없잖아. 아, 그건 그렇지만 대신 내가 당신 편이잖아, 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 좀 지긋지긋하다. 남편은 제가 아들을 낳은 이후 저한테 훨씬 애정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막내 아들을 정말 너무 예뻐하기도 해서 제가 육아 스트레스를 덜 수 있을 정도였죠. 전 그래도 시댁이 저래도 남편 하나 믿고 산다 싶었어요. 남편은 우락부락하고 좀 아는 게 없어도 단단하고 믿음직한 남자였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두 딸과 막내 아들을 키우며 티격태격하고 살았어요. 크게 흠잡을 데 없이 평탄한 결혼 생활이었죠. 다만 시아빠는 언제나 제가 뭘 잘못하고 있진 않은지 감시의 눈을 하고 계셨어요.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항상 저를 마땅치 않은 눈으로 보신다는 게 노골적으로 느껴지곤 했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게 참 결혼 생활 내내 무척 서럽고 슬펐어요. 사실 신혼 초에 아들 못 낳았다고 당했던 구박은 상처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막내 아들 낳고도 내가 내 맘대로 못 기르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시부모님한테 너무 아쉽고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 사과한 이후 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셔서 애를 봐주면서 어머니 멋대로 기르셨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한테 또 꼬지람 들을까봐 전 시어머니한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시부모님에 대해 속으로 참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축적되어 있었어요. 사실 저희 시부모님이 재산이 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더 대놓고 말씀 못 드린 것도 있었어요. 속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몇십억 되는 재산을 가진 분들인데 그걸 주고서 저희한테 물려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손이 시누이는 시집가서 거의 만날 일도 많지 않긴 했지만 시어머니와 각별한 사이인 것 같았어요. 항상 어머니는 시누이 집에 가서 자고 오시거나 몸이 아프면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곤 하셨죠. 시아버지는 출가 외인이라면서 시누이를 별로 챙기지 않았지만 또 시어머니한테 약했거든요. 어머니가 뭐라고 중간에서 회방을 놓으시면 재산이 아무래도 갈라질 위험성이 있긴 했죠. 시누이도 어쨌든 자식이었으니까요. 평상시엔 부모님 전혀 안 모시고 그냥 좋을 때만 속삭거리는 자식이긴 했어도요. 부모님 봉양은 거의 저희가 다 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속으론 감정이 쌓여갔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 낳은 지 10년 만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60 중반이었기 때문에 아직 돌아가실 나이는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 위암이 발견됐고 항암 치료를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암이 전이가 되어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날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좀 그러네. 왜? 뭐가요? 전 남편이 시어머니 편찮으신 걸 걱정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걱정은 따로 있더군요. 그게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아버지한테 신경 놓을 수 있었는데 돌아가시면 우리가 모셔야 할지도 몰라. 뭐라고요? 전 순간 화들짝 놀랐어요. 그건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성격이 꼬장꼬장한 면이 있어서 아들인 남편마저도 딱히 마땅치 않게 생각할 정도였죠. 남편도 당시 마흔이 이미 넘었을 나이였는데 아버지한테서 꼬지람 들으며 생활하고 싶지 않았을 거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생각해도 그건 너무 당연했어요. 어머니 편찮으신 건 정말 가슴 아프지만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건 그러네. 나 정말 그건 생각도 못했어요. 당신도 아버지 모시긴 싫지? 그걸 말이라고 해? 돈도 많으신데 혼자 잘 사셔도 되는 거잖아. 전 화들짝 놀라며 말했죠. 그런데 남편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하고는 다르게 남편은 여러 가지로 복잡해 보였죠. 아무리 아버지한테 정 떨어졌어도 그래도 아버지니까요.
하지만 전 절대로 시아버지 모시는 일은 불가능하다 생각했어요. 그동안 감정 쌓인 게 많아서 전 혼자 있을 때도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에 대해 울컥하면서 화가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평생을 모시겠어요? 지금 모시기 시작하면 완전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데 말이죠. 시누이도 있는데 우리가 꼭 책임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치르면서 시아빠는 마치 기운이 완전 달아난 사람처럼 보였죠. 정신 나간 것처럼 혼이 나간 얼굴을 하고 계셔서 좀 안 돼 보이기도 했어요. 장지의 시어머니를 묻고 돌아서면서도 시아버지는 도무지 이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셨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 달이 흐른 뒤 시아버지가 기운을 차리시더군요. 그 전까진 저희한테 전화도 안 하고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동안 시누이가 아마 시아버지 식사를 챙겨드렸던 모양이고요. 저희도 몇 번 오가며 안부를 살폈는데 그리 특별한 건 없었죠. 어디 아프신 것도 아니었고 그냥 기운이 없고 넋이 나가신 것뿐이었어요. 몇 달 뒤 시아빠는 저희를 오라고 하셨어요. 시댁으로 갔더니 시아버지가 혼자 거실에 앉아 계시더군요. 넓은 시댁 안에 시아버지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 계시는 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솔직히 안쓰러울 법도 했지만 그동안 시아버지가 그렇게 가부장적으로 엄하게 꾸지람하고 성질부렸던 모습이 자꾸 보여서 그리 안쓰럽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저희한테 자꾸 의지하려 하시면 어찌나 걱정되던지요. 시아빠는 물끄러미 저희를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어요. 에휴, 내가 정말 늙어버린 것 같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너희 시어머니도 죽었고 이제 남은 건 나뿐이야. 시아빠는 전에 없이 쓸쓸하고 약해 보였어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어도 아버지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셔야죠. 그래, 그런데 나 혼자 살기가 무섭구나. 시아버지가 침울하게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시아버지가 저희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구나 느낌이 확 왔죠. 그런데 다음 말씀은 좀 의외였어요. 내가 재산을 정리해봤다. 네? 갑자기 재산 말씀이라니 어리둥절했죠. 저와 남편이 얼굴을 서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얼마 전에 사실 여기저기 흩어진 부동산 전부 정리해서 건물을 하나 샀다. 시가 50억짜리고 그래도 쓸만하다. 그거 하나 있으면 너희 부부는 물론이고 막내까지도 아주 편안하게 살 게다. 네. 너희들 내 그거 줄 테니 나하고 살 테냐? 네? 전 너무 놀라서 시아버지를 봤어요. 시아버지는 눈에 띄게 좋지 않은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네가 날 좋아하지 않는 걸 안다. 넌 좋은 며느리였지만 내가 까다롭게 굴었지. 나도 안다. 아버님. 이제 와서 사과한다 한들 말뿐이라 와닿지 않겠지. 그러니 내가 먼저 건물을 줄 테니까 같이 살자는 게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겠니? 시아버지는 전에 없이 약해 보이더군요. 전 너무 얼떨떨해서 잠시 머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말이 없다가 간신히 입을 떼더군요. 50억이요? 재산이 있으신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나... 그래, 제법 많았다. 우리 시골 땅이 좋은 값에 팔렸잖니. 오래된 일이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전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 자리에선 답할 수 없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그러려무나. 너무 갑작스럽겠지. 저희는 시댁을 나와 저희 집으로 갔어요. 집에 와서도 머리가 복잡했어요. 50억. 그 건물만 있으면 사실 저희 평생은 물론이고 저희 아이들까지도 소소하게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겠죠. 소시민인 저희가 어떻게 그 돈을 만져보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기다려도 그 재산의 대부분은 저희한테 돌아올 거잖아요. 굳이 시아버지를 모시지 않아도 말이죠. 전 고민스럽게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굳은 얼굴로 그랬어요. 사실 우리 그냥 안 모셔도 괜찮긴 한데 말이야. 안 모셔도 결국 우리한테 상속될 재산이긴 한데 난 아버지가 재혼하실까 그게 걱정이 된다. 재혼?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죠. 시아버지는 아직 일흔이 되지 않으셨고 재산도 많으니 얼마든지 재혼이 가능했어요. 재산 보고 좋다고 달려들 여자도 많을 테고요. 그랬다간 저 많은 재산이 한 번에 날아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누나한테 재산 주실 가능성도 있잖아. 그럼 우리가 모셔야 해? 나도 아버지하고 사는 건 싫은데. 남편은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시아빠와 사이가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한 편이라 저보다도 더 모신다는 게 싫은 것 같았죠. 대체 누가 나이 40 넘어서 아버지한테 이리라 저리라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겠어요. 하지만 50억 건물을 저희가 그냥 눈앞에 두고 포기할 수도 없었죠. 저희 부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 일단 건물을 받고 좀 시간을 두고 아버지를 모시기로 할까? 시간을 두고? 바로 합가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말이야. 그냥 좀 시간 두고 천천히 하자는 거지. 애들도 좀 크고 나서. 그건 좀 그럴듯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께 저희 말을 전했죠.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직 막내가 10살이니 조금 더 큰 이후에 합가해도 괜찮겠지. 위에 첫째, 둘째는 지금 한참 예민할 때기도 하고. 네, 아버님. 그럼 1년 뒤쯤 합가할 거냐? 1년이요? 그건 너무 가까운... 무슨 소리냐? 그거보다 더 미루려고? 그 말씀에 날이 서 있어서 저희는 입을 다물었어요. 사실 저희가 생각한 건 최소 5년이었는데 당장 1년 뒤를 말씀해서 당혹스러웠죠. 하지만 별 수 없어서 그냥 1년 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1년 뒤 합가하자꾸나. 네, 아버님. 너희가 날 죽을 때까지 모실 거니? 그래도 난 이제 불안한 건 없어졌다. 혼자 죽진 않겠구나. 시아버지는 그제야 속 시원하게 웃으셨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모신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전 속으로 진땀이 쭉 났어요. 그렇다고 겉으로 티를 낼 수도 없었죠.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50억짜리 건물 증여를 진행해 주셨거든요. 아버님,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그래. 넌 좋은 며느리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내가 너 믿는다. 그럼 믿고 말고. 시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정말로 시아버지를 모실 생각이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일단 50억짜리 건물을 증여받고 나니까 처음엔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너무 달콤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서 얼마 안 있어 합가할 거니 그때까진 본인한테 돈 안 줘도 된다 하셨고 그래서 그 월세를 모두 저희가 받았어요.
얼마나 풍요로워지던지요.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이죠. 모든 것이 금방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이 되게 마련이잖아요. 남편은 사업도 그만뒀고 그냥 건물 관리나 하며 월세를 받아먹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집에서 놀게 되었는데도 돈이 풍족하니까 싸울 일이 없더군요. 아이들도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니 낯 붉힐 일도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이 먹으면서 저한테 소홀해지고 심드렁해졌던 남편 역시도 조금씩 저하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유로운 생활은 1년이 정말 금세 지나갔어요. 증여받은 지 1년여가 지난 뒤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예, 너희들 이제 합가해야 하지 않겠니? 합가요? 저와 남편은 서로 쳐다보면서 좀 난감했죠. 사실 남편도 절대 합가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지금 저희 첫째가 너무 아파서 아무래도 조금 뒤로 밀어야 할 것 같아요. 아프다고? 네, 아버님께는 걱정 끼칠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 요즘 많이 아프거든요. 저희가 걱정이 많아서. 아, 그래? 시아버지는 뭔가 섭섭한 목소리였지만 그렇다고 손녀가 아프다는데 무작정 밀고 들어올 순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그때 시아버지를 모시는 건 한번 무산이 됐어요. 언제쯤 괜찮아질진 모르는 게지? 모르죠, 아버님.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에휴, 참. 저희는 그때쯤 시아버지 댁에 거의 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그때 혼자 있기 쓸쓸하다면서 시댁의 큰 아파트도 정리해서 팔아버렸고 작은 집으로 옮겨가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거든요. 돈이 모자라진 않았을 거예요. 모아놓은 돈도 따로 있으셨고 큰 아파트가 워낙 값이 좋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반년 뒤에 또다시 시아버지가 같이 살자는 얘기를 꺼냈지만 이번엔 또 다른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댔어요. 그 다음엔 막내 핑계를 댔고요. 시아버지는 슬슬 저희가 같이 살길 원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솔직히 처음 그걸 눈치채신 때에는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전화가 잦아지기도 했거든요. 너희 집에 내가 찾아가도 되냐? 하룻밤만 자고 오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요구도 많았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때 아이들이 한참 예민한 때였고 5 식구만 사는 곳에 익숙해져 있어서 계속 거절했어요. 처음부터 시아버지를 모시지 않으려 했던 건 아니었어요. 맹세코 시간이 흐르면 모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시아버지 목소리 들으면 예전에 아들 못 낳았다고 절 꾸짖던 그 목소리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럽게 둘째 딸이 낳고 바로 구박만 받으면서 시댁에 가서 숨도 못 쉬던 시절이 말이죠. 그 생각이 나면 전 시아버지 전화 목소리마저도 듣기가 싫었어요. 오늘 아버님 또 전화하셨어. 전 그렇게 신경질을 부리곤 했어요. 가능한 차분하게 말하려 해도 너무 화가 났죠. 아무리 건물을 증여했다고 해도 시아버지가 과거에 저한테 했던 것이 미안했다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모시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곤 했어요. 또? 그래. 정말 모셔야 해? 나 진짜 못 모셔. 아버님만 생각하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 어머님은 좋았는데. 아버님이 내가 둘째까지 낳았을 때 딸만 낳았다고 얼마나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지?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나이 먹으니 전 더 기가 세지고 남편은 점점 더 부드러워졌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제가 하는 말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해했어요. 사실 그 시절엔 남편 역시도 절 과시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그 후부터 시아버지 전화가 올 때마다 계속 더 반응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목소리 들을 때마다 예전 안 좋은 기억들이 계속 샘솟는 기분이었어요. 남편 역시 절 이해한다며 점차 시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끊게 되었죠. 당연히 시아버지도 저희 부부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저희는 점점 더 시아버지의 전화가 싫어졌고 전화를 받으면 계속 옛날의 나쁜 일들만 떠올랐으니까요. 당연히 응대도 안 좋아지고 말투에는 날이 섰죠. 어느 날 시아버지는 힘이 빠진 목소리로 전화하셨어요. 얘야, 혹시 우리 집에 와줄 수 있냐? 저희 집에 오겠다는 게 아니라 시댁에 오라는 말씀은 처음이었어요. 왜요? 나 밥이 없다. 밥 좀 해다오. 아버님, 제가 식모인 줄 아세요? 여태까지 잘 해드셨으면서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식사 정도는 스스로 챙기실 수 있는 연세시잖아요. 해 드세요. 저는 그렇게 싸늘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시아버지는 혼자서도 식사를 상당히 잘 해드시는 편이었죠.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혼자 워낙 음식을 잘 해드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돈이 없는 분도 아니었고요. 물론 50억짜리 건물을 저희한테 주셨으니 당연히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으셨겠지만 충분히 생활할 여유는 있으셨거든요. 그랬으니 제가 시아버지한테 딱히 신경 쓸 이유가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이제 다른 식으로 우리한테 조르려나 보다 싶어서 전 남편한테도 미리 말해두었어요. 남편도 알겠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본인한테도 시아빠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자꾸만 집에 오라고 몸 안 좋으니 와서 좀 봐달라고 하시는데 그냥 끊었어. 평생 건강체라 감기 한 번도 안 걸리시던 분이 무슨.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말 그대로 시아빠는 정말 평생 감기 걸린 적도 손꼽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후 한 일주일 정도 시아빠한테서 전화가 오지 않았죠. 그 정도 기간은 전화 안 하셨던 적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안 오는 기간 동안은 가족 모두가 기분이 좋았어요. 서로 기분 상할 일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돈을 벌러 나갈 필요가 없으니 여유롭게 낚시를 다녔고 전 배우고 싶은 걸 배우러 백화점 문화센터로 나갔어요. 아이들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으니 평화로웠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 모르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철수 씨 아드님 댁입니까? 네, 그런데요? 시아버지 성함을 말하며 저희 남편을 찾더군요. 전 의아해서 좀 경계심을 세운 채 대답했어요. 김철수 씨가 자택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가족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네? 전 순간 머릿속이 살짝 멍해졌어요. 이게 뭔 소린지. 분명 일주일 전에 저희한테 전화하실 땐 멀쩡하셨는데 돌아가시다뇨. 전화를 건 남자는 경찰인 모양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철수 씨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거의 결론은 난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일주일 전이라면 저희한테 전화하고 난 직후였단 말이죠. 시아버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니 머릿속이 어지러우려 했어요. 경찰은 그렇게 알려드리려고 전화했다면서 이런저런 절차 이야기를 하곤 전화를 끊었죠. 어지러워서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마 뒤 남편이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오더군요. 여보, 전화 받았어? 세상에. 남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남편은 손을 떨며 제 앞에 앉았죠. 아버지가 대체 왜... 나도 모르겠어.
아니, 건강하셨잖아. 우리한테 전화하셨잖아, 일주일 전에. 내 말이. 남편은 고통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아버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니, 게다가 그 이유가 우리들일 수 있으니 남편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도 남편도 참담한 심정이 되어서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런 유서도 남기지 않았고 그냥 돌아가셨죠. 경찰 말로는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전화하신 게 저희였고 당시 감기약을 드시고 계셨다고 했어요. 저희로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은 선택이었죠. 많이 편찮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저 감기였을 뿐인데 말이에요. 들어와서도 남편과 저는 한동안 서로 대화 자체를 할 수 없었어요. 시아빠가 돌아가신 이유가 누가 뭐래도 분명 우리인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은 전처럼 여유롭게 생활하지 못했고 무척 초췌해진 채 말없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도 남편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을 보면 시아버지 얼굴이 자꾸 생각나서요. 사실 지금은 한참 된 일이지만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던 걸까? 이렇게까지 상황이 극단적이 될 정도로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 말이죠. 전 그저 시아버지 모시는 일을 조금씩 늦췄을 뿐인데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시아버지 당신께서 뭔가 따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셨던 걸까 생각도 해봤지만 역시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도 저와 남편은 사이가 예전처럼 돌아오지 못했고 무척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은근히 그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 좋지 않은 얘기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